고릴라가 오늘 소개팅에 나왔습니다.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머리도 빗었습니다. 셔츠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꽃다발 대신 진화심리학 논문 요약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상대가 앉자마자 고릴라가 묻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상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데이트할래요? 상대가 잠깐 웃습니다. 그런데 고릴라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럼 오늘 저랑 같이 잘래요? 소개팅 3분 만에 종료. 여기서 고릴라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나름 근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캠퍼스 연구에서 낯선 이성이 이런 식의 성적 제안을 했을 때 결과가 크게 갈렸습니다. 여성 응답자는 전원 거절, 남성 응답자는 약 75%가 수락. 소속 연구에서도 상대의 친숙도와 매력도가 높아지면 남성 수락률은 65%, 82%처럼 크게 움직였고 여성은 같은 조건에서도 훨씬 낮았습니다. 숫자는 셉니다. 그래서 고릴라는 착각합니다. 아, 평균이 이렇구나. 그럼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평균표를 들고 실제 사람 앞에 앉은 겁니다. 여기서 인터넷식 결론도 3초 만에 튀어나옵니다. 역시 남자는 다 그렇지. 여자는 원래 조심스럽지. 그럼 연애도 진화심리학 공식대로 하면 되겠네? 그런데 방금 고릴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진화심리학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평균을 들고 개인을 만나러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여자는 돈, 남자는 외모 같은 말은 반은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말을 믿고 사람을 만나면 자꾸 어긋날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평균은 보되 개인을 단정하지 않는 것, 본능은 이해하되 핑계로 쓰지 않는 것. 먼저 평균 이야기부터 가자. 평균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내 앞사람이 그 평균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걸 가장 처참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 공군입니다. 당시 전투기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종사 실력과 기계 결함을 의심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엉뚱하게도 조종석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조종사 4,000명의 신체 치수 10개 항목을 재서 평균값을 뽑고 그 평균에 맞춰 조종석을 설계했습니다. 평균이면 제일 많은 사람에게 맞겠지 라고 본 겁니다. 연구원 길버트 데니얼스가 실제 데이터를 대조해봅니다. 10개 항목 모두 평균 범위 안에 들어가는 조종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0명, 4,000명 중 0명. 누군가는 팔은 긴데 다리가 짧았고 누군가는 가슴 둘레는 큰데 다른 항목은 평균 밖이었습니다. 평균적인 조종사는 숫자로 만든 유령이었습니다. 이후 미 공군은 조종석을 평균에 맞추는 대신 사람마다 조절 가능하게 바꿉니다. 그러자 조종사들이 훨씬 제대로 날 수 있게 됩니다. 연애도 비슷합니다. 여자는 능력을 본다. 남자는 외모를 본다. 평균적으로 그런 경향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앞에 앉은 한 사람은 평균 조종석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더 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더 봅니다. 어떤 사람은 유머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봅니다. 평균은 지도입니다. 지도 위에 이 근처에 사람이 많다고 찍힌 점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는 배경 지식이어야 합니다. 대화 상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손을 듭니다. 그래도 결혼 선호 연구 보면 여자가 경제력 본다는데요? 좋습니다. 그 연구를 직접 까보면 의외로 1순위가 돈이 아닙니다. 37개 문화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배우자 선호를 조사한 거대한 연구에서 남녀 모두가 높게 둔 핵심이 있었습니다. 돈 아닙니다. 외모 아닙니다. 사랑. 여자는 돈 본다는 말은 이 데이터 앞에서 절반만 살아남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장기 관계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가능성을 본다. 그 투자에는 돈도 있지만 헌신, 신뢰, 정서적 안정성이 같이 묶여 있다. 세계 여러 문화권을 보면 낭만적 사랑은 꽤 오래된 인간 코드로 나타납니다. 사랑 노래, 야반 도주, 그리움, 연애 설화, 드라마 작가들이 갑자기 발명한 신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두근두근이 아닙니다. 다른 이성관계를 정리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어려울 때 자원을 나누고 갈등 때 도망가지 않는 행동의 묶음입니다. 풀어 말하면 나는 이 관계에 투자한다.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는 신호죠. 그래서 고릴라가 또 망합니다. 저는 연봉이 괜찮습니다. 상대가 묻습니다. 갈등 생기면 대화는 잘하시는 편이에요? 고릴라는 멈칫합니다. 그건 아직 통계 자료를 못 봤습니다. 또 끝입니다. 연애는 재무제표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기 관계는 마지막에 늘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과 위기 때
같이 있을 수 있나? 돈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신호가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또 흔들립니다. 사람이 여유를 잃으면 장식보다 구조가 먼저 보이거든요. 사람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는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시간 많고 돈 있고 실패해도 다시 고를 수 있을 때는 눈에 잘 띄는 조건이 먼저 들어옵니다. 외모, 직업, 재산, 키, 분위기, 스펙. 비교하기 쉽고 자랑하기도 쉬우니까요. 여기서 잠깐 연애 밖의 예시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건 연애 연구의 직접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동기를 착각할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를 사세요? 대부분의 답은 그럴듯합니다. 환경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위와 평판을 떠올리게 만들면 친환경차 선호가 더 올라가는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그 차가 밖에서 친환경차로 잘 보일 때 효과가 커집니다. 표면 이유는 환경일 수 있지만 그 밑에는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라는 지위 신호가 섞일 수 있습니다. 이걸 연애에 그대로 증거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질문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끌리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끌리는 걸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기 동기를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삶이 빡빡해지면 이런 장식은 빨리 벗겨집니다. 비 오는 날엔 차 색깔보다 브레이크, 배고플 땐 접시 무늬보다 음식, 삶이 흔들릴 땐 조건표보다 성격의 기본기, 남녀 모두 어려운 환경에선 친절함과 지능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결과들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지능은 시험 점수가 아닙니다. 상황을 읽고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내 감정만 밀어붙이지 않고 둘 사이 문제를 같이 푸는 능력. 이게 장기 관계에선 비싼 능력입니다. 아무리 조건표가 좋아도 문제 생길 때마다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그 조건은 안정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상형 명단은 얼마나 정확할까? 다음 장, 그 명단의 정체를 까봅니다. 이상형을 써보라 하면 사람들 생각보다 잘 씁니다. 키, 외모, 직업, 말투, 취향, 연락 빈도, 경제관념, 유머, 가치관 쓰다 보면 연애인지 채용 공고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좋아했던 사람을 떠올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건은 별로 안 맞았는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 조건은 완벽했는데 마음이 안 움직였던 사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는 사람이 행동한 뒤 그 행동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마이클 가자니가가 말한 뇌의 해설자 같은 기능이죠. 선택이 먼저 가고 해설이 뒤따라옵니다. 호텔 수건 안내문도 비슷한 예시입니다. 환경을 위해 수건을 재사용해주세요 라는 문구 뒤에 세탁비 절감이라는 현실적 동기도 숨어 있을 수 있죠. 우리 뇌도 가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좋아하고 나서 이유를 만듭니다. 끌리고 나서 명단을 다시 씁니다. 거절당하고 나서 원래 안 끌렸어로 고쳐 적습니다. 명단은 멀리서 만든 상상입니다. 끌림은 가까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이 둘은 자주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상형 명단을 길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5분만 이야기해도 알 수 있는 것들. 내 말이 작아지는지, 편해지는지,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지, 이해하려 하는지, 갈등 때 이기려 하는지, 조정하려 하는지. 이건 이상형 명단에 잘 안 적힙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훨씬 무겁습니다. 기억나시죠? 4,000명 중 0명. 당신의 이상형 명단도 같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평균적인 사람을 위해 만든 작은 조종석. 거기에 진짜 사람을 앉히려 하니 자꾸 어딘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표보다 더 오래가는 신호를 봐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친절입니다. 그런데 친절도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협조적인지, 누가 약속을 지키는지, 누가 받을 때만 웃고 줄 때는 사라지는지. 인간은 이런 정보를 꽤 어릴 때부터 봅니다. 발달심리 연구에서는 어린아이들도 협조적인 상대와 비협조적인 상대를 가려내고 그 정보를 다른 아이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묻고 있었던 겁니다. 쟤랑 같이 해도 돼? 쟤는 믿어도 돼? 진화심리학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같은 친절이라도 안쪽 회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새끼, 내 형제, 내 가족을 돕는 회로는 포괄적합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유전자가 일부 겹치는 존재를 살리는 게 넓게 보면 내 유전자의 생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친척도 아닌 누군가를 도울 때도 있습니다. 이건 호혜적 이타주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도와주면 내일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 작은 무리에서 이건 생존 정보였습니다. 누가 협조적인지 모르면 같이 사냥하다가 혼자 버려질 수 있습니다. 누가 약속을 지키는지 모르면 위기 때 잘못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친절은 그냥 착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 반복, 평판, 미래 보상이 얽힌 신호입니다. 이걸 알면 사람을 차갑게 보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지금 친절한가? 이 친절은 오래 갈 수 있는가? 나도 이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가? 지금 가까운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의 친절은 내가 잠깐 약해졌을 때도 작동했나요? 아니면 내가 강해 보일 때만 작동했나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변명이 등장합니다. 이건 본능이야. 어쩔 수 없어. 가장 위험한 한 줄. 이건 본능이야. 어쩔 수 없어. 질투도 본능. 외모 보는 것도 본능. 자원 보는 것도 본능. 자랑하고 싶은 것도 본능. 남의 연애사 궁금한 것도 본능. 이쯤 되면 본능은 학문이 아니라 무제한 쿠폰입니다. 꺼내기만 하면 책임이 할인됩니다. 진화심리학은 그 용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입니다. 초콜릿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요. 이건 근접 원인입니다. 지금 내가 의식하는 이유죠. 그런데 한 번 더 묻습니다. 왜 단맛이 맛있게 느껴질까요? 여기서부터는 궁극 원인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당과 지방이 귀한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곧 면허증은 아닙니다. 단맛 선호가 진화했다고 남의 초콜릿을 훔쳐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질투가 진화한 감정이라고 상대의 인간관계를 통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남녀 평균 차이가 관찰된다고 내 앞사람을 고정관념으로 재단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은 정당화가 아닙니다. 이 한 줄이 오늘 영상의 골조입니다. 우리 뇌의 해설자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행동이 먼저 일어나면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고 본인도 그 이유를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을 배울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까지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로 넘어가는 순간 그건 핑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거냐? 3가지로 갑시다.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구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불편함을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 욕구를 어떻게 다루는가? 기억하시죠? 4,000명 중 0명. 지도 위의 점은 사람 전체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가 보다. 자원을 나눌 의지가 있는가. 외모가 뛰어난가 보다. 그 매력을 책임있게 다루는가. 똑똑한가 보다. 갈등 때 그 지능을 공격에 쓰는가. 조정에 쓰는가. 이상형 명단이 길다면 2칸으로 줄여봅니다. 이 2칸은 시간이 흐르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질투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설명. 그러니까 네 연락처를 내가 검사해도 된다. 이건 핑계. 내가 외모에 끌리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여기까지는 설명. 그러니까 사람을 조건표처럼 평가해도 된다. 이건 핑계. 진화심리학을 잘 쓰는 사람은 사람을 더 빨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봅니다. 평균을 알고도 내 앞에 한 명을 다시 봅니다. 본능을 알고도 내 행동의 책임을 다시 봅니다. 진화심리학은 연애를 차갑게 만드는 학문이 아닙니다. 잘 쓰면 덜 멍청하게 뜨거워지는 법을 알려줍니다. 처음에 고릴라로 돌아가 봅시다. 평균을 들고 소개팅에 나갔다가 망했던 고릴라. 이번엔 그래프 파일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람을 봅니다. 그래프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관계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본능은 출발점을 보여주지만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가져갈 질문 2개. 하나, 지금 나는 평균을 보고 있나? 사람을 보고 있나? 둘, 지금 나는 설명하고 있나? 핑계대고 있나? 이 2 질문만 가지고 다녀도 진화심리학은 훨씬 덜 위험해지고 훨씬 더 쓸모 있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 앞에 이 사람은